포항국제사진제에 꽂힌 아티스트 토크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위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네 번째 아티스트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정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시고요. 좀 늪이 된 사진가, 그리고 람사르 홍보대사시기도 한데요. 앞에 뭐 제가 기본적인 이력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고, 일단 먼저 제 이런 얘기보다도 쌤을 일단 먼저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복채 작가십니다. 가볍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정봉채입니다. 저는 이 자연에 대해서 좀 생각이 깊이 하다가 이 우포늪으로 들어가서 우포늪에서 지금 우포늪만 찍고 있는 그런 사진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원래 본인 소개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24년째, 제가 알고 있기로 24년입니다. 언론에는 22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4년째 그 창녕 우포늪에서 정착하셔서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참 우직스럽게 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그 정복채 선생님을 요세미티에서 정착하셔갖고 세계 사진계의 획을 그었던 현대 사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엔젤 아담스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머무시면서 사진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일단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뭐 서른이 좀 더 나오겠지만 사진을 제대로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과감히 그 안정적인 직장을 사표를 던지고 지금 우포에 계십니다. 2008년 창원에서 열렸던 제10차 세계 람사르 총회 공식 사진가로 선정되었으며 우포의 아름다움을 세계에서 알리고 있고요. 또 세계 여러 유수의 대학에서 사진을 특강도 하고 사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오브 더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초빙 교수를 하시기도 했으며 2009년부터 스위스 아트 바젤을 비롯해서, 사실은 아트 바젤뿐만 제가 알고 있기로 파리 아트 페어에 6회 연속 초대받은 작가는 정봉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설명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선생님 모시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추운데 먼 길 오셨습니다. 오셨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이제 우리가 저기 포항국제사진제 지금 초대 작가 아티스트 토크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여쭈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층에 아마 여러분들 그 메인 전시장에서 작품을 아마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국제사진제에는 초대 작가들, 5개국의 초대 작가들 모시고 Sustainable,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포항을 각자 해석하셔서 사진 작업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복채 선생님도 사실은 포항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신 작품인데, 선생님 일단 먼저 아래층에 있는 작품 소개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물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세로 흐르는 물을 테마로 사진을 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진은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형산강을 일단 찍기로 생각을 하고 포항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포항에 와서 이제 형산강을 찍는데 사실은 멘붕 상태였어요. 왜 그러느냐면 형산강은 기본적으로 그
말하자면 물을 머금고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졌어. 그래서 이 물을 머금고 있는 장소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 생태계에서 그 먹이사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멘붕 상태로 있다가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이 포항에서 체류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형산강이라는 이 강 자체가 경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항으로 이 송도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 강이 제가 알기로는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강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물론 남쪽으로도 흐르고요. 그런데 형산강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 중에서 가장 긴 강이 형산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형산강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형산강을 왔다 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형산강이 강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균형이 있어야 결국은 뭐냐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균형도 중요하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의 어떤 균형, 이것이 서로 어떤 대등한 관계였을 때 비로소 친구가 되고 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형산강은 지금 현재 저의 눈에는 그런 어떤 것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 눈에는 비쳤습니다. 그래서 형산강을 개발하고 있는 그 자연의 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개발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어느 정도 보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이 포항의 아름다움을 찍겠다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 아픔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그 개발하기 위해서 빨간 페인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표시죠. 깨 부수려고 하는 어떤 표시들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도 페인팅을 해놓고 제 눈에는 마치 그것이 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이렇게 촬영을 한 작품입니다. 네. 아마 1층에서 대부분들 작품을 보고 오셨죠? 예. 대부분 보고 오셨을 거고 아마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포항에 와서 작업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때 포항에 있었을 때 왔다 갔다 저도 할 때인데 되게 아파하셨어요. 제가 여러 사진가 우리 초대 작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형산강에 정말 찍을 게 너무 없다. 기대하고 예상했던 어떤 그 앵글 자체가 정말 전혀 안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난 사진가가 사진 대상을 보면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이 좀 뭐랄까요, 좀 이상스럽고 좀 신선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정묵재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환경 작가로도 평가를 받죠. 실제 환경 작가시고요. 또 저는 따오기를 환경의 지표종이라고 하는 따오기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포항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또 나름 지속 가능성을 해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잠시 말이 나온 김에 따오기에 대해서, 따오기 작업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형산강에 물수리가 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물수리가 뭐 원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환경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표시를 내주는 이 새입니다, 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환경의 지표종이다라는 그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새가 바로 따오기입니다. 왜 그런 수식어를 가졌느냐면, 따오기는 우리나라에서 1979년 임진강에서 발견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오기는 완전히 멸종됐죠. 완전히 없어진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한 그러한 새가 바로 따오기입니다. 근데 그때 왜 없어졌느냐? 물론 따오기는 전 세계적으로 뭐 28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따오기 28종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따오기는 한중일에만 있는 니포니라는 학명을 가진 따오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한중일에 다 없어졌어요. 특히나 니포니라는 그 학명에서도 느끼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걸 일본은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따오기 5마리를 동물원에 연구하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오기의 알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모두 다 무정란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정란일 뿐만 아니라 껍데기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살짝 그 따오기가 건드려도 뭐냐면 깨져요. 그래서 이 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도 따오기가 사라졌죠. 그 시기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처럼 뭐 천혜 자원이 그 환경이 좋은 그런 곳도 따오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졌는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결국은 환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 관행농법이 이제 시작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행농법이라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저도 기억에 제 제삿날에나 쌀밥 먹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 비료 그리고 농약 살포 이건 엄청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 민감한 따오기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따오기를 늘 봐왔던 미국의 리츠왈드라는 박사가 그 세계 두루미 학회 회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임진강에서 노는 따오기 한 마리를 딱 찍은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라 중국에 가서 주석에게 따오기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중국 주석한테 부탁을 하니까 중국 주석이 좋다 해서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5급 간부 정도 됩니다. 5급 공무원.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간부를 2만 명을 차출해서 그 리치왈드라는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1m 50짜리 지금 저쪽에 뭐 저 화이트보드보다는 조금 큰 저런 피켓을 만들어서 그 2만 5천 명이 그걸 들고 중국 사방팔방을 찾아놨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을 찾아도 없었는데 2년 한 1개월 정도 됐을 때 산시성 양현이라는 곳에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집 뒤에 이런 비슷한 그때는 사진이 그분이 찍은 사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자 해서 집 뒤에를 갔더니 따오기 7마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따오기 7마리를 발견 안 했다면 바로 이 따오기는 영혼의 새가 되고 말 겁니다.
그 뒤로 중국은 4대 보물로 지정을 해서 이 따오기를 제가 지난달에도 민간 교류 한중일 이 따오기 이 민간 그 교류 줌으로 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따오기가 바로 그 양현에서 이 4대 보물로 지정을 하면서 귀한 새였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보물로 지정하고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우리는 2008년 세계 10차 람사르 총회 저는 이제 그때 람사르 총회 공식 사진가가 돼가지고 작년에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람사르 총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진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에 따오기가 이 한 쌍이 아시다시피 이런 대통령이 되면 이런 중국은 대통령에게 이 선물하는 그런 외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8년에 따오기 한 쌍 두 마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포에서 이 복원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0마리 정도 개체수를 늘려서 2019년 5월 22일 날 따오기를 우포늪에 방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40년 됐기 때문에 40마리를 기념으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까지 24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환경의 시역이기 때문에 날려서 이 애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날렸는데 지금 현재 살아가 있는 애들은 한 50마리 정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포늪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이제 제 자연에서 부화해가지고 그 새끼를 이체를 보고 지금 두 마리가 그 새끼들이 자라서 원래 한 1년 정도 되면 거의 성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조가 된 상태로 지금 현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2008년 제가 낸 책 중에 우포늪 사진집이 있어가지고 후진타오가 제 책을 보고 여기에서 살 것이다 브리핑도 하고 뭐 이런 자료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따오기를 관심을 갖고 내년 3월에 따오기 사진집이 나옵니다. 에디션 사진집이라 많이 못 내서 한 200권짜리를 냈는데 선착순으로 빨리 오시면 저희 갤러리에서만 판매할 겁니다. 예, 농담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사진가신데요. 사진집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내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또 팔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천만 원 과감하게 투자해서 200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해갖고 200권 만들어가지고 5만 원씩 팔면은 남는 장사가 좀 되겠습니까? 이따 이야기 받겠습니다. 방금 선생님 그 따오기 얘기처럼 따오기가 왜 환경의 지표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포항국제사진제가 지향하는 이 컨셉 자체가 사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좀 전에 그 3차 아티스트 토크 때 그 이명호 작가가 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것이 그것이 어떤 지속 가능성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 우리 정국재 선생님께서 사실 아파했던 이 포항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를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아까 초기에 작품 얘기하실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포항의 지속 가능한 도시 포항을 작업하시면서 포항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아쉬움들, 이를테면 도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경 파괴란 말은 참 쓰고 싶진 않은데
개발이라는 것과 환경 보호는 결국 좀 대척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참 굉장히 좀 힘든 부분 같아요. 힘든 부분이고 또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떤 생태를 또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나마 적정선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포항이나 도시를 촬영하시면서 좀 도시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좀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우포에서도 지금까지 그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것이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사진적 미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죠. 어떤 결과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무슨 사진을 엄청나게 잘 찍는 사진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냥 매일 그냥 하는 겁니다. 일종의 수행자처럼 그렇게 뭐 아무런 목적 없이 매일 그냥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제가 포항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작은 그 예를 들면 강물이 흐르면 강물 옆에 이 스펀지 같은 작은 늪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늪들 때문에 항상 수위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늪을 없앤다는 것은 큰 재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상강도 양쪽으로 제방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제방은 준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준설을 하게 되면 늪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양쪽에 준설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뷰가 좋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차들이 다니기 쉽게 만드는 거죠.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늪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늪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고요. 젖은 땅을 말하는데 항상 강변 습지라고 합니다. 강 옆에는 항상 존재해요. 지금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그 낙동강의 주변의 강습지를 없앴기 때문에 낙동강 태백에서부터 다대포까지, 부산 다대포까지 물줄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부산에서 다대포에서 육지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농수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야 이 농수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늪이 있었을 때는 항상 수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갈수기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할 때 항상 얘들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배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선순환이에요. 이 생태계 자연에서는. 근데 여기에 포항의 형산강은 제가 딱 보니까 경주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딱 포항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포항 아래쪽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덜 쓸 것일 거예요. 아까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개발과 자연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개발을 하되 자연은 또 그만큼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여기 영일대와 송도를 쭉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세멘이다. 시멘트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 포항은 너무 돈이 많은 부자 동네라서 전부 다 세면을 발랐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자연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자연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자연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없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 자연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건물도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건물도 세우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우고 난 다음에 자연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세우고 난 뒤에는 이 건물로서의 생태계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생태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포항이라는 여기에는 너무 시멘트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상강이 다행스럽게 어디 뭐 제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약간의 정화작용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정화작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물불들이거든요. 물에서 자는 수생자원들이에요. 이거가 다 정화시켜줍니다. 포항이 왜 잘 사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생산 공장들이 많아서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들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늪이다, 습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육행적으로 제가 뭐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는 이 어떤 생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하여간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슬픈 거죠. 나는 자연 안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만 생각했더라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자연 안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항상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연 안에 존재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 밖에 존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연 밖에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하고 내하고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냐면 내가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오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개발입니다. 좀 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자연 안에 있다라는 생각만 하면 뭐냐면 내가 겸손해져요, 전제로. 사진도 뭐냐면 내가 겸손해지면 모든 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크게 보이는 거를 찍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야구 선수가 공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때 홈런 치는 거고 안타 치는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없이 겸손해지는 태도를 가졌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현재 피사체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도시를 설계하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아마 이런 것이 이런 상태로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감히 사진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내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 생각, 순전히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전공채 선생님을 모시고 사실 이 아티스트 토크가 오늘 처음이 아니거든요. 좀 몇 번의 갤러리에서 선생님 전시할 때 또 제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근데 번번이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과연 사진을 얼마나 찍어야 저런 경지에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 흔히 말해 피사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생각을 했으면은 사진이 외적이 어찌 보면 사진이 외적인 거라는 이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진가의 시선에 저런 것들이 보일까 또 그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진 얘기로 이제 건너오는데요.
어떤 미디어에 이제 쌤 얘기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기술은 4년 정도 지나면 95%는 이룬다. 4년 지나면 다 프로란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96%를 이루는 과정이 어렵다고, 그 선을 넘어야 예술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국재 선생님께서 우포에서 작업하시면서 78시간 동안 꼼짝 않고 한 자리에서 지킨 적이 있다면 78시간이면은 며칠입니까? 예, 78시간 동안. 그때 이제 표현을 빌면은 헛것이 보이고 나무가 흔들렸다. 무의식 세계에 동원되었으며 뭐 결국 이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는데,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런 그 시간, 선생님의 사진에 대해서 그냥 한번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사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진을 그냥 관객이 계시기도 하고 할 건데, 이제 저는 그 사진을 사진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유진 스미스 같은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해요. 뭐 다 사진가들은 좋아하는 유형이 다릅니다. 뭐 사진의 목적도 다르고,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유진 스미스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면 뭐 본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내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존경받는 사진가다. 그 존경받는 사진가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지적인 사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적인 사진가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골 의사 사진을 하나 예를 들면요. 시골 의사를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시골 의사를 자전거 타고 가방 들고 다니는 시골 의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 5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미나미타 이따이따 병을 걸려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6년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수은 중독자들의 낳은 아기들, 그 애들의 그 못난 아기들을 가지고 그 눈물 흘리면서 키우는 그 어머니, 아버지 그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6년을 찍어서 그런 병에 걸려가 있는 그 사람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진가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러내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 존재에 드러내는, 그러니까 존재자를 드러내는 게 이 사진가이고 예술가들인데,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 자체를 제일 잘하는 게 사진가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사건. 그러니까 진리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건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예술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해요. 그래서 예술 사건을 만드는 사진가가 바로 좋은 사진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이 사진가가 이제 우리 주로 뭐 사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경스러운 처음 본 것 같은 옛날에 본 것 같지 않는 것들. 그럼 옛날에 본 것 같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현대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진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옛날처럼 뭐냐면 이 갓을 쓰고 도포를 날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를 입고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사건이 되지 않는 사진을 만드는 것은 좋은 사진이 아니다. 그런 사진을 저도 찍었어요. 저도 2009년, 2008년 람사르 총회 때도 그런 사진을 발표했고요. 저는 사실은 사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습작만 해온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학교에 숙제를 제출하듯이 숙제만 계속 해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엄청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물론 지금도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진이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어떤 진리 사건, 그 존재 사건, 예술 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처럼 무슨 그런 걸 만드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저가 하는 형태고, 그 취미 오락으로서의 사진을 하는 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사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 오락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이제 목적이 원래 취미 오락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진에는 그 다음에 예술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술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 중에서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목적은 실용적인 사진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목적 정도는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진은 비실용적인 사진이고, 실용적인 사진을 하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겠죠. 즉 말하자면 실용적인 사진술은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실용적인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 주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이죠. 그래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사진은 기본적으로 여튼간에 진리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몽재 선생님을 모시고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면서 안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정몽재 작가를 소개할 때 해외에 가장 많이 뭐 좀 속된 말로 팔린 국내 작가가 정몽재 작가가 아니신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진가들 또한 그 어떤 좀 더 작품을 어떤 좀 더 매력적으로 해서 시장에도 한번 내보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대신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내 아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저는 그 조금 문제점을 보는 것이 그림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과 사진의 어떤 불균형성, 이 조금 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경험에 비추어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 경험들에 비추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진가들,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를테면은 이렇게 한번 나가보는 거 어떨까. 이를테면은 사실 우리가 해외 진출하고 싶지 않은 작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다들 아마 그런 꿈을 꾸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미쳐서 몇 말씀 해주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여기 조금 일찍 와가지고 좀 일찍 온 이유는 어제 이 똑같은 이 시간을 보냈던 진동선 선생님이 같이 좀 차도 마시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여기 왔으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이래서 같이 오전에 쭉 오전에 보내고 아까 역에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가 그래서 이제 밥 먹은 도중에 다른 분들하고 이제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포항에 제 콜렉터가 있다라는 내 작품을 몇 개 샀다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나는 뭐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제일 못하는 것이 관리를 제일 못한다. 콜렉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관리를 전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진동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그거 관리하는 사람 몇 명 누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가 봤을 때는 관리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하고 비슷하네 이랬는데 저는 사실은 뭐 2010년, 11년 이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후반기부터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상하이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팔리기 시작했죠. 근데 2009년 전에는 저는 원래 인천관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폼생폼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한 번도 내 어려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다음에 그때도 뭐 펌을 잡고 다녔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보잘것 없으니까 옷이라도 잘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차라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 뭐 어떤 일종의 결여 같은 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한테 잘난 척하고 아주 우리가 근자감이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득 차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멍들어가지고 우포에서 또 10년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10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생기고 정말로 저는 힘들었어요. 저쪽에 서울역 내가 파리에 갔다 오면서 서울역 제화도에 가려고 생각을 몇 번 하다가 이제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2009년부터 상하이에서 제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사실은 내가 15번 정도 개인전을 했나요? 그 전에 그랬는데 주변 제 지인들만 괴롭힌 거죠. 참 내가 안 됐어가지고 사준 그런 정도인데 그게 전시하는 경비도 안 나오니까 별로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견디다가 이제 저는 부산에 나가서 칼국수 장사를 하려고 사실은 가게도 알아보러 다니고 이랬어요. 광복동 서면의 계단 밑에를 알아보러 다니고 이랬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가 저를 픽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갤러리는 우리나라의 메이저 갤러리라고 하고 그 다음 4층짜리 100억짜리 건물에 4층짜리 그 당시 지금은 그런 몇백억 됐겠죠 그 건물.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품만 100억이 넘어요. 그 갤러리에서 저를 이제 전속으로 해서 아주 파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좀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스럽지만 뭐 일단 좋은 일이다 싶어서 그 갤러리를 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작품이 갤러리가 판매하기 시작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포에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집도 짓고, 작업실도 짓고, 갤러리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가들이 저는 이제 제가 쭉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진가들이 실제로 생산만 계속 해나가지, 그 어떤 생산을 하면 반드시 자기 좋은 작품을 소비하는 그런 돼야, 그것도 일종의 균형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겨우 지인들, 옆에 있는 지인들만 계속 괴롭히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갤러리에 픽업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누구 집에를 가봤느냐 하면 브레송 집을 가봤어요. 브레송 센터라고 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후에 유서 깊은 건물을 브레송 재단에서, 그 후손들이죠, 재단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브레송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레송이 원래 살았던 곳은 그 르브르 박물관 앞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송 센터는 조금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브레송 센터에 가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브레송이 들고 다니는 포트폴리오 북을 발견했는데 그게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테이션을 하나 사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가죽 그것이 다 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트폴리오 북을 가지고 다녔던지 그 껍데기가 다 헤어졌다. 가죽 껍데기가. 그 브레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냐면 1956년에 뉴욕 모마에서 전시를 개인전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뉴욕 모마에서 우리나라 예술가가 지금 개인전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예술가 중에서 뉴욕 모마에서 개인전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딱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96년에 백남준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백남준이라는 분이 뭐냐면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최고인 예술가입니다. 뉴욕 모마에서 전시했다가 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브레송은 55년에 이미 뉴욕 모마에서 사진가로서 개인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호텔에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브레송은 연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찍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대가가. 그러니까 대가가 그 호텔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참 귀감이 되고 나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파리에 가면 그걸 갔는데, 거기에서 놀란 게 바로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 북이에요. 포트폴리오 북을 보는 순간에 저는 참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분의 그 생각, 그분은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뭐 맨땅에 획득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굉장한 평생 뭐 직장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절실하게 포트폴리오 북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그 큐레이터, 디렉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진가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사진, 그 다음에 이미 대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사진 보여주지도 잘 안 해요.
근데 갤러리 찾아가는 것 이런 거는 안 하죠.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줄리아나라는 그 갤러리에 1년에 2,000명이라는 예술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와요. 보여주고 그 관장한테. 누가 오느냐? 사진관은 없습니다. 전부 화가들이에요. 사진가들은 그래서 전부 아마추어인 거예요. 안 보여줘요. 내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진가들이 갤러리를 문을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갤러리가 취급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갤러리는 사진을 취급하고 싶죠. 왜? 모던한 갤러리로 잘 나가기 싫으니까. 포스트 모던한 갤러리로 자기는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진가들이 지금 자기들이 찾아다니기는 좀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지금 갤러리가. 근데 사진가들 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전시만 해요. 전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여든 전시는 많이 해요. 근데 전시한 만큼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갤러리에 많이 갖다 보여주면 그 갤러리는 이미 메이저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갤러리들은 이미 뭐냐면 세계화되어 있는 갤러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갤러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갤러리에 노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뭐냐면 운 좋게 이 화랑미술제라는 미술제를 통해서 거기에 제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랑미술제들은 화랑들이 모여가 있는 그 전시 부산에서 했던 전시였는데 거기에 누가 내 작품을 보고 싶어서 한번 출품해 본 거예요. 나도 그런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출품을 했는데 2009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2월이에요. 백스코에서 했던 그게 출품을 했는데 그 내 작품을 보고 바로 픽업된 겁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줄리아나라는 메이저 갤러리가 바로 그 관장이 제 작품을 그런 사람들은 돌아봐요. 계속 돌아봅니다. 절대 사진가들만 하는 놀이보다는 미술가들과 함께 하는 놀이가 중요해요. 사진가들만 있는 모임은 놀이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의 세계는 이 테이블이에요. 근데 사진파는 여기 있는 이 컵에 불과합니다. 다른 장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장르 중에 80% 우리나라 같으면 90% 차지하고 있는 것이 회화예요. 거기에 내가 뭐냐면 따로 놀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를 놓고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브레송처럼.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온다. 정말로 좋은 사진 찍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에도 내가 포항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나. 하여간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 그걸 40몇 년 동안 사진 찍으셨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사진을 어떻게 여기에 그냥 여기서만 계속 이렇게 좀 뭔가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갤러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갤러리에 녹화하기 싫으면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이 화랑미술제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은 규모가 큰 이런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데 늘 자기 사진을 내 선을 보여주면 기회가 온다. 이렇게. 작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가셨을 때 아트페어에
나가셨을 때 작품이 안 팔려도 됐잖아요. 반드시 누군가 나를 픽업할 사람이 작품만 좋으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 오늘 아티스트 끝나고 다들 문방구 가시죠? 문방구 가서 포트폴리오 집을 하나씩 삽시다. 예. 어서 오세요. 늦었죠? 네. 어서 오세요. 예. 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어제 우리가 아티스트 토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가의 명함이 뭘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진가의 명함은 저는 사진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집. 목자들은 그 돈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저도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또 부산에 있는 구박 갤러리라는 갤러리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중심 갤러리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사진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제발 그 작가라 얘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창피한 줄 알라. 액정의 마법이 부린 핸드폰 가지고 그걸 보고 사진 작가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포트폴리오 출력해서 꼭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출력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무료 전시 기회도 드리고 포트폴리오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좀 전국에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정몽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진가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조금 사실 우리가 새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 포항국제사진제 아티스트 토크가 우리 어떤 아시아에 계신 많은 사진가분들한테 좀 던져주는 또 다른 숙제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정교하게 한 A3 내지 A3 플러스 정도 사이즈면 됩니다. 네, 보통 아마 포트폴리오 북도 그 정도 사이즈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대표작 시리즈별로 준비하셔갖고 주변 갤러리들 찾아가시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대학에서 저도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또 우리 정몽철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홍철 예술감독의 사진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한테 사실 제 한 두 분의 스승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또 한 분이 이제 선생님이신데, 참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귀에 와닿는 내용이거든요. 포트폴리오라는 거 한번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진집이 없다라면은 사진집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자신의 어떤 사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아티스트 토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선생님과 함께 토크로 진행하고 있지만, 또 우리 관람석에 계신 선생님들의 혹시나 이제 귀한 시간입니다. 사진가 정봉채와의 어떤 이 시간에 제가 꼭 정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다든가 좀 멘트할 분이 있으면 지금 혹시 있습니까? 마이크 드릴까요? 혹시나? 부산에서 김용태가 사진 강의를 들었는데 인생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모듈 패션, 겸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고, 진짜 인성이라는 게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찰을 하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좀 가르침으로 말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궁금했던 거는 오포의 작가로 알려지는데, 환경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우리 메시지를 꾸준히 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매일 그냥 찍는다. 그 말씀이 그게 반어적 표현인 건지 그 순간 좀 헷갈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진짜, 아니면 정말 내가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반어적 표현인 건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면서 생기는 경우예요. 하면서 생기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우포늪을 처음에 우포늪을 택해서 갔을 때는 그걸 우리는 거대 담론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정환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씩씩하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막 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계속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제가 우포늪에 오랫동안 우포늪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성찰의 문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늪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 사진만 맨날 찍겠습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따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따오기 하루 종일 안 와도 그만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저는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포늪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은 제 옆에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 있겠다 뭐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은 아마 재미없어서 금방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요,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의미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지금 말하자면 모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목적 같은 이런 거 실제 제 속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거 없고요. 사실은 내가 2010한 4, 5년 그때부터 시작하고 한 2020년 그 정도 됐을 때까지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전부 그런 사진만 찍어요. 내를 들여다보는 사진, 내 마음을 찍는다. 그런 사진만 찍다가 지금은 따오기에 매달려가 있습니다. 나 따오기 찍죠. 근데 따오기 찍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새 찍어가지고 저한테 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뭐냐면 맨날 찍어요. 그런 겁니다. 뭐 구름처럼 흐르다가 바람처럼 내가 바람 따라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걸림없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내 인생이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저렇게 흘러가는 건데, 저가 단지 그 사이에 내가 카메라 들고 뭐 사진 찍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저는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건 저는 스위스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좀 본격스럽게 느껴진 데가 뭐냐면 파리가 아니고 스위스와 비엔나예요. 저는 비엔나에서 2번 전시를 했고 스위스에서 바젤에서 1번 전시를 했는데, 바젤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예술의 탑입니다. 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4조 원 정도가 작품이 팔려요. 우리가 이 4조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죠. 근데 일주일 만에 4조 원이 팔리는 동네예요. 그 바젤이라는 데가. 이 개인 비행기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200대가 떴다 앉았다 합니다.
그래서 바젤 공항이 평소에는 텅텅 비어요. 그런데 공항 자체가 부산의 김해공항만 합니다. 인구는 20만이에요. 그런데 그 20만 된 도시가 이 비행기가 개인 비행기 아름다운 비행기들 많이 봤습니다. 개인 비행기들. 그게 뭐냐면 세계 부자들이 다 오거든요. 그 바젤이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됐느냐면 스위스 비밀 계좌를 다 초청을 해요. 비밀 계좌를 거기 바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초청을 하니까 세계 최고 부자들이 다 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평상시에 30만 원 하는 호텔이 그때는 150만 원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그 20만이라는 바젤의 도시의 사람들이 그 기간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돈을 벌어서 1년을 사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술의 도시답게 평상시에도 늘 이 예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비엔나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제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저를 초청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 작품을 정말로 큰 작품, 제 작품은 저 스위스 바젤에서 엄청난 돈으로 팔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진을 살 수가 없어요. 제 사진을 그 돈으로는 아마 이 5분의 1 정도 깎아준다 하면 해도 안 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바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제 작품을 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가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분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힐링시켜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작품을 사줬기 때문에 품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배우는 거죠, 제가. 어떻게 금방 얘기했는데, 품격을 배우는 거예요. 품격은, 과연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딱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연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안 하는 분들, 저 얘기에 동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 작품을 사주고 저를 초청해주고 기획해주더라고요. 어떤 단체가 저를 기획해줘요. 네. 그리고 그런 잡지에 저를 많이 내줘요. 네.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포항도 지금 사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포항이 품격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항이 만약에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미술관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 포항은 대사건이에요. 그래서 포항, 제가 제일 처음에 포항 얘기 나왔을 때 포항에 시립미술관 있어요? 물어봤어요. 있다. 그래서 포항은 뭐냐면 이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이 품격이 있어지는 겁니다. 어디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품격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온갖 노비를 다해요. 예. 그거 유치하면 바로 뭐냐면 품격이 생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지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보니 다 너무너무 겸손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까? 나는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고 뭐냐면 제가 즐거워집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제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사가지. 싸가지. 요 네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정말 품격 있는 작품이 나온다. 사진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지향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싶어요. 하고 있고요. 그렇게 꼭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고 저도 또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는 제가 가격을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갔다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1억 이하는 다 아마추어다. 작품값 1억 이하는 다 아마추어다. 일단 나는 9천에 팔렸는데 아직 나도 아마추어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 가격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아마 많은 사진가분들은 사실 이 말은 제가 달리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포항에 와서 이제 이 포항국제사진제 관련해서 이제 포항 지역 작가분들 많이 만나는데, 작품을 사고 파는 거를 굉장히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사진가는 무엇으로 사는데, 결국 작가는 작품 팔아서 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좀 이번 이 국제사진제를 통해서 어쨌든 포항의 어떤 사진계 자체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다양한 영역에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지금 제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사실 남아 있는데 선생님께서 근데 포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 그 포항국제사진제에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기획, 또 참신한 기획으로 어떤 대한민국 사진계 사진 축제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포항국제사진제 초대 작가시기도 한데 우리 국제사진제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늘 오셔서 아마 작품도 보셨을 거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단은 이 국제사진제가 포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거가 열렸다 하는 것이 저는 일단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에 사진의 힘이 정말로 있구나.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부산에서 또 포항에 제가 이 선배님도 계세요. 여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선배님도 계시고 요즘 뭐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사진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느낄 때 그때 이제 저는 사진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선배님인데 그분 인상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사진도 너무 좋아서 꼭 한번 포항에 가면 뵙겠죠. 이렇게 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포항국제사진제가 생길 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 선배님, 그 다음에 포항에 그때 그 선배님을 통해서 포항의 사진이 얼마나 세다는 거를 제가 바로 직감했어요. 포항에 어떻게 이런 이 국제사진제가 포항에 이렇게 열리지? 저는 사실은 부산국제사진제가 있잖아요. 부산국제사진제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국제사진제 처음 태동에서부터 뭐 오늘날까지 내가 쭉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포항에 아주 규모적으로 엄청난 이런 규모로 포항에 이렇게 부산에 비하면은 한 몇 배로 이렇게 이런 축제가 열렸다 하는 것에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나를 초대해 준 것 또한 엄청나게 이제 놀랬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제 포항국제사진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국제사진제 저는 영월 맞죠? 동광사진축제. 동광사진축제에도 초대받아서 전시한 바가 있는데 아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원래 열렸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방향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을 잘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대로 쭉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단지 전시를 지금 현재 이제 기획하는 아마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전시를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디스플레이 모든 예술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야외에 지금 현재 전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외 전시라는 것이 뭐냐면 분위기를 좀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도시 자체가 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항 제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야외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철판을 이용해서 사진을 걸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탠드형 이제 야외 전시 같은 이런 걸 하면 좀 더 이제 이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축구 생각을 하면 축구의 이 동원력이랄까 관중 동원력이랄까 이거는 뭐냐면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뭐냐면 영국의 저 축구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축구를 보게 됐을까요? 바로 이 손흥민 때문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 플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중에서 반드시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확 내세울 어떤 이 굉장히 그 콘텐츠가 강한 이런 스타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등장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전체 굉장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민민한 선수들을 해가지고 우승하는, 그러면 관중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 스타가 탄생하는 어떤 그런 거를 다음 해에는 하여간 좀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등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거를 얘기 좀 들고 싶네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우리 포항국제사진제 많은 기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칭찬도 칭찬이고 또 이런 어떤 그 좀 미흡한 부분 다음 해에 좀 개선될 수 있다면은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한 반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 포항국제사진제는 사실 이제 뭐 30일이면 이제 1회에는 막을 내립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에 대한 평가를 보고 비엔날레로 소위 말 2년마다 한 번씩 열는 비엔날레로 진행할지 말지를 아마 포항시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돼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전국의 이제 사진제에 대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탕 위에서 우리 포항국제사진제가 기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아마 이제 포항도 이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 같은 것들도 좀 이제 생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인구 52만의 도시 같은 경우는 전시 컨벤션 센터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는 한 사실 그 해외 작가들이나 그 이번에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5스타 호텔이 아직 포항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쉽게 사실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축제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어떤 축제를 통해서 시에 전달이 되고 또 어떤 포항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한테도 전달되어서 좀 더 나은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포항으로서 자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이제 준비했던 그 사실은 토크 콘서트의 어떤 질의응답은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나 그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뭐 질문이나 선생님께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제가 마지막. 네. 예, 저는 지금 본인 쌤한테 사진을 지금 7년째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 배우면서 느낀 건 왜 그 사진이라는 장르가 예술이라는 장르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 한국 근현대사의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모은 그 작품마다 사진은 없더라고요. 사진 작가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궁금했었고, 그 한국 종신 예술이니까 거기 봐도 그 각 장르를 대표하는 뭐 미술, 뭐 문화, 연극 이 부분은 각 장르가 있는데 사진을 대표하는 사진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좀 궁금하고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오늘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사진가들이 갤러리에 대한 어떤 그런 노크가 부족했지 않나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건희 컬렉션은 없었지만 홍라이 컬렉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처는 사진을 수집을 많이 해놨고요. 저 사진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진가들의 사진 제가 알기로는 사진들 컬렉션에 놓은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이건희 컬렉션에서만 내놨죠. 홍라이 여사가 그 작품을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사진이 해방을 맞이한 1945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예술 사진이라는 것이 탄생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뭐냐면 인상 사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뭐냐면 20세기 넘어오기 직전에 바로 이제 일본인에 의해서 명동에 사진관이 차려지면서 우리나라에 사진이라는 사진관 문화였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는 글자가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문헌으로는 18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처음으로 명동에 일본 사람이 사진관을 열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에게 그 실제적으로 전혀 엉뚱한 사진이라는 것이 전래된 셈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방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시 왕족 후예들이 처음에 카메라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대한사진예술가협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수장이었던 사람도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사진을 보급한 일반인들한테 보급해가지고 하다가 6.25 맞이했잖아요. 6.25 맞이하고 바로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바로 뭐냐면 사진이 급속도로 보급되죠. 적어도 장교급 이상 되면은 작은 카메라 주머니에 하나 넣고 들어올 정도 되면 광복동에서 하나 팔면 논을 한 2마디기 정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광복동에 작은 카메라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일반인한테 보급된 것이 바로 뭐냐면 1960년 이제 중반 이후인데 이때만 해도 카메라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은 사지 않고 대부분이 중산층들이 사게 됐는데 중산층들은 자기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그때 공모전을 보시면은 이제 금상 받은 것들을 딱 보면요 금상이 뭐냐면 성당에서 수녀가 꿇어 앉아가지고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겁니다. 이 금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찍은 겁니다. 막샷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 광선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상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우리가 봤을 때도 이 금상감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찍은 겁니다. 왜? 그런 사진도 제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금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시대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전시를 한다 이러면 그분들이 누가 사진 좋네 이러면 그냥 바로 주는 겁니다. 사진을 바로 주는 문화지 돈을 주고 내가 산다 이러면 그 중산층의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돈 안 받을 때는 그냥 가지고 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금방 얘기한 대로 사고 팔고 사실은 지금 사진이 정봉체 사진이 갤러리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내가 지금 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사진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내가 한 1년 정도 실증이 나서 걸어놨는데 보고 실증이 나서 다시 갤러리에 내놓는다. 이러면 갤러리에서 그 사람 사진을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갤러리에서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작품성도 인정 못하고 이러면 안 사는 거죠. 예, 아니면 미술관에 그 소장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품 공모, 내가 소장한 거를 미술관에 공모할 때 갖다가 내놓을 때 내가 200만 원, 100만 원 주고 샀던 걸 200만 원 써가지고
그거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 미술관에서 이 선정위원들이 인정하면 200만 원으로 미술관에서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 뭐냐면 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돼야 이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단히 내만 좋아가지고 작품을 사가지고 뭐냐면 걸어놨다. 근데 다시 뭐냐면 어디 내놨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 그거는 휴지예요.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 엄청난 사진이 있습니다. 전시를 워낙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사진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엄청나게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왜? 그거 하나하나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이제 즉시 이렇게 황금성 있는 작가. 그러면 그림에서 그 황금성 있는 작가들은요, 작품이 활발하게 거래가 돼요. 예를 들면, 이 우리나라의 그 뭐냐면 유명한 화가 중에서 이우환 선생 같은 분들 한번 예를 들면, 이우환 선생은 작품을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나 10억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주고 사요, 그 사람이. 10억 없는데 빚을 내가 주고. 근데 당장 팔면 12억을 받아요. 그게 황금성입니다. 그래서 황금성 있는 작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시장에 가려면. 근데 전혀 내가 샀는데 아무도 안 팔린다. 황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성질나서 불태우는 사람 많아요. 콜렉을 많이 해놨는데 어디 내놨는데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 자기 살 때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도 안 줄라 한다. 이러면 성질나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려.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 황금성 있는 그런 작가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사진의 역사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짧죠. 지금 이제 겨우 이 우리나라의 배병우 선생님이 아마 신호탄을 날려가지고 사진이 판다라는 개념을 심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작을 했으니까 아주 짧죠. 이 역사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결국은 이 사진가는 저 생각에는 외국 투어를 해야 된다. 외국에서는 절대 사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판단해 줍니다. 이 회화와.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러면 진짜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좋은 작품만 하면.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참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황금성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뭐라고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예,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정봉재 쌤 모시고 아티스트 토크 4번째였습니다. 오늘 이로써 한국 초대 작가분들은 마무리하고요.